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알블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디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라고 합니다. 일단 그 강의 주제를 투자와 미래로 세팅을 해주셔서 굉장히 어렵게 저도 이제 다가왔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이제 성사를 시켰고 올해 6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해서 아마 그런 주제로 이제 잡아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펀딩 관련된 얘기를 위주로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저희 실제 펀딩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도 조금씩 녹아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는 그러니까 3일회계 법인에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10년 정도 다니고 사실 이제 OTD라는 회사에 조인한 지는 한 1년 지금 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주로 했던 일은 사실은 그 3년 정도는 회계감사, 그리고 7년 정도는 기업 M&A를 주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자나 이런 쪽에서 너무 무관하진 않은 사람이라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딩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됐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브랜드들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버더디시라는 매장을 2014년도에 처음 오픈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 웨스턴 푸드랑 그 프리미엄 수제 맥주를 조화를 시켜서 파워플랜트라는 매장을 저희가 광화문 D타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한 이제 대형마트 위주의 마켓러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그 셀렉트 다이닝 컨셉이기는 한데 이제 점포를 출점하는 그 채널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릭 Y라는 그 여의도의 SK증권 빌딩 저층부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저희가 아케이드로 구성을 해서 사실 작년 9월에 오픈을 했는데, OTD 입장에서도 기존에 한 200에서 250평 정도의 푸드코트를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사실은 푸드코트라는 말을 안 쓰고 푸드홀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OTD가 이제 처음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푸드코트를 어떻게 보면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국내에서는 이제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트릭 Y는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그 1000평 이상의 아케이드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F&B나 프랜차이즈 유관된 분들이라고 하셔서 사실 OTD라는 회사는 지금은 보시면 다 그 셀렉트 다이닝 매장들 위주 그리고 아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외식업이라고는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국내에서는 그 업종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펀딩 받을 때도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하는 회사라고 하면 겉으로 보면은 F&B 매장들을 가지고 있으니 외식업종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 구동하는 원리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베이스의 회사에 훨씬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시작한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버더디시를 처음 건대스타시티에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롯데시네마가 가장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롯데시네마가 이제 영화관으로 해서 롯데시네마는 전국에서 한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잘 되는 그 영화관이에요. 근데 그 롯데시네마 바로 위의 공간은 몇 년째 계속 공실이었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 대표님이 오버더디시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시작을 하면서 집객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롯데 시네마 측에서 계속 공실이 났던 사이트와 아무것도 테넌트가 유치가 되지 않던 그 사이트가 갑자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나타나서 셀렉 다이닝이라는 뭐 어떤 푸드코트를 하는데 굉장히 잘 되니 이제 많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롯데백화점이랑 연이 돼서 사실 오버더대시 매장은 백화점 위주로 한 5개 점포가 출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플랜트 같은 경우도 D타워에 있으나 지금은 파워플랜트, 그러니까 D타워 자체가 그 광화문에서 굉장히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에서 저층부에 그 아케이드가 너무나도 많이 활성화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이트가 돼버렸는데 초기에는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지금 1층에 유니클로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파워플랜트를 넣었을 시점에는 사실 유니클로가 없었고 아마 이제 저희가 지금 파워플랜트 외에도 헤븐온탑이랑 소년서커스라는 매장 3개 정도를 초기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실도 있었었는데 이제 워낙 물론 이제 D타워 측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격되고 웨이팅이 걸리면서 굉장히 다른 테넌트들도 유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부분은 이제 기존의 푸드코트를 리뉴얼해서 들어가는 개념이고 이 DCY도 원래 계속적으로 그 SK증권 빌딩이 1년 정도 공실이 나던 사이트를 저희가 들어가서 아직 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많지만 이제 직객을 계속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인 사이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D라는 회사는 조금은 F&B 업을 하고 있지만 뷰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커피빈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는 예를 들면 커피빈이 생각하는 인테리어와 커피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설비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수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권역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잘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찾아다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점포를 개발해 나가는 형태라면 저희는 저희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고요.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제안받는 공간들 그 공간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컨셉을 기획을 하고 그 공간에 맞는 브랜드를 저희한테 공간을 주신 그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직객을 하면서 이제 F&B 매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살짝 처음에 스타트 지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이제 그 재무적인 히스토리랑 펀딩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설립은 2014년에 했고요. 작년 초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리즈 A 펀딩을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프리머니 밸류로 300억 정도로 그 DS 자산운용이라는 그 벤처 캐피탈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까지는 제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추가 증자를 한 80억 정도를 했고 올해 6월에 이제 프리머니 밸류로 1,100억이면 사실 저도 이제 잘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억 원 정도 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상하게 느끼실 부분이 이 회사는 반기마다 증자를 하네. 그리고 반기마다 한 6개월마다 증자를 하면서 밸류가 계속 2배가 되네. 뭐 그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매장을 오픈시키면 대부분의 이제 초기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업프론트로 들어가는 캐시가 굉장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매장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어느 정도 BEP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실 초기 투자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펀딩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저희 매출이 매년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캐스트는 그 사실 회계상 매출이 4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비타로 한 70억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약간 수수료 베이스의 매출 구조라 실제 외형 매출은 1,000억을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향후에도 이제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런 F&B에 그 여러 가지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섞여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비즈니스가 되고 스케일업을 하려면 투자가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DS 자산운용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자 같은 경우에는 네오플럭스 P라는 두산그룹 B 쪽에서 300억 원을 증자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파트너와 앵커 투자자를 어떻게 빨리 찾느냐 그게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500억 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하시겠다는 곳이 10억 정도 모인 상황이라면 사실 대부분 이렇게 세모이실 거고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500억 증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400억 정도가 찾고 남은 게 이제 얼마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굉장한 흥행이에요. 오버부킹 되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의 밸류를 인정해주고 또는 미래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메인 투자자를 잘 만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네오플럭스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희 증자는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오플럭스가 300억 증자를 하겠다고 하고 다음 투자들이 유치됐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10억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억 원 증자를 증권사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80억, 그 다음에 300억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 올해 이제 포캐스트는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잘 로지컬하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회사의 외형은 기업 가치가 1000억 정도로 인정받기에는 조금은 작았었고 그래서 이제 밸류를 낮췄다면 더 빨리 증자는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내부적으로 OTD라는 회사의 밸류는 사실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각하는 미래는 사실은 더 밝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를 지키고자 그냥 조금은 무모하게 펀드레이징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딩 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첫 번째로 고민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왜 펀딩을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펀딩을 받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자금에 소요되는 그 카테고리가 캐펙스, 그러니까 매장 확대 또는 투자를 진행하는 데 소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규로 M&A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과 다른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기존의 금리가 높은 차입금 같은 거를 상환하려고 펀드레이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케팅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니 홍보 비용으로 어느 정도 좀 소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하는지는 면밀하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OT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펀딩 금액의 대부분 반 이상은 사실 매장을 확대함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로 다 소진을 할 계획이었었고요. 당초 계획이 내년 정도까지는 다 투자를 완료할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위해서 저희랑 사업적 시너지가 예상되는 업체를 인수합병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건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사실 자금을 소요할 예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OTD라는 회사가 지금까지의 매장의 확대 이외에 넥스트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서 그 새로운 비즈니스 관련해서 조금 예산을 잡아놨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지분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너분들의 지분율이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나의 회사인지 투자자들의 회사인지 모를 수 있는 순간이 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초기 캐펙스를 처음에는 차입금 상환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 차입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펀딩 예산을 짰었죠.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그럼 제가 뭐 100억 원을 투자를 해드리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겁니다 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썼을 때 투자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과 증자를 받는 것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돌려줘야 돼, 또는 그들의 밸류를 올려줘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내가 투자한 돈이 잘 사용이 되어서 이 회사의 가치가 금리 이상 또는 그들의 요구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적으로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펀딩이 완료됐으니까 저희가 뭘 하고 있냐. 저는 사실 펀딩이 끝나면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건 뒷단에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대형마트 위주로 출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쪽으로 한 10개 정도,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 점포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대형마트 위주로 출점을 예정되어 있고요. 그 출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달에 최소 하나에서 2개 정도 이상을 출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프론트 투자비를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A로 사실을 보고 있었던 이제 지분 투자를 하기로 저희랑 이제 논의를 했던 업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플리마켓 중에 제일 잘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저희 뭐 오너분들이나 연이 닿아서 투자가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랑 시너지가 굉장히 맞는 게, OTD는 공간에 집중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집중해서 공간의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따라서 MD를 구성을 하고 그 MD를 리징을 해서 넣고 사실 오퍼레이션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F&B의 단일 브랜드의 국내에서의 약간의 단점은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와 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이 확 늘었다가 1년 채 안 돼서 2년 채 안 돼서 갑자기 이제 그 가맹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단일 브랜드는 굉장히 글로벌리도 사실 트렌드가 빠르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더 빠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MD를 바꿔놓는 작업을 통해서 그 트렌드를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상업시설 쪽에 스페이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벼룩시장도,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팝업 시장도 그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셀러를 모아놓는 그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랑 굉장히 비즈니스의 그 구조가 유사한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도 팝업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OTD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직객을 좀 더 하기 위한 어떤 다른 툴과 오프라인 베이스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실은 요새 O2O가 굉장히 다시 온라인에서 이제 유명한 업체들도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오프라인 공간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사실 사람들에게 인지되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반면에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맛집 하나만 해도 실제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남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팝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온라인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피스로 저희가 M&A를 진행을 해서 이제 지난달에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새 그림은 요 아크앤북이라는 서점인데요. 저희가 서점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런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청의 롯데호텔 건너편에 옛날 삼성화재 빌딩, 지금은 부영 을지 빌딩인데 거기에 이제 디스트릭트 C라는 버전을 오픈을 하면서 그 안에 서점을 넣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간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집중했던 영역은 F&B였었고요. 왜냐하면 F&B가 결국에는 언제까지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컨텐츠, 가장 강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객의 요인은 사실 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점은 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다만 사람들에 모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이며 사람들을 어떻게 이 공간 안에 체류할 것인지에 대한 그 화두로 국내에서 서점은 많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운 그 카테고리여서 저희가 그냥 하나를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나 시작을 하고 성수연방이라는 비즈니스는 성수동 쪽에 저희가 또 10월에 오픈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공장을 플랫폼 시키는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베이커리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앞서 말씀드렸던 셀렉트 다이닝 버전 외에 헤븐온탑이라는 디저트 카페를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켄이라는 그 베이커리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공장을 플랫폼화 시키는 새로운 개념. 어떻게 보면 저희 컬리가 마켓 컬리가 굉장히 또 요새 화두잖아요. 그 처음에 컨셉 자체가 일반적인 온라인에서는 살 수 없는 제품들을 마켓 컬리에서는 믿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태원의 오레종 같은 브랜드를 컬리에서는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 컬리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게 배달의 민족처럼 바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패킹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 인증이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허들이 있고 그 허들에 부딪혀서 사실 대부분 다 컨텐츠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저희는 해소하고 싶어서 공장을 플랫폼화 시키는 개념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림이 저희가 기존에 한 200에서 250평 정도 되는 그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F&B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는 저희도 우리 회사의 본질을 점점 찾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디스테이 Y라는 1000평 정도의 아케이드 버전을 운영하고 났을 때 이제 1년 정도에 나왔던 결론은 원래 공실이던 사이트에 저희가 들어가서 F&B 아케이드를 운영을 해놓고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결과를 내보니 SK증권 빌딩은 원래 기존에 저희의 건물주였던 KTB는 건물을 매각을 했고요. 새로 들어오신 랜드로드는 이제 KB증권이 인수를 하셨는데 처음에 준공했을 때 원가가 한 2천억 정도였다면 지금 엑시트 하시는 원가는 2,800억 정도로 한 1년 만에 밸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저층부가 사실은 계속적인 공실이었다면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았을 거고요. 매각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새로운 시도였었고 그래서 그 공간을 꾸며드리면서 사실은 부동산 가치에 굉장히 많은 밸류 애드를 해드린 거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그 똑같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했을 때 결국에 저희가 잘하는 영역은 아케이드 부분 또는 뭐 상업시설 부분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가지고 부동산 밸류 애드하는 것에 있어서의 캐피탈 게인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쉐어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새로운 부동산 디벨로퍼 성격의 프로젝트들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되 건물 가치의 상승분을 저희도 일부 공유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게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건물은 가치가 오른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왜 오르냐면 스타벅스라는 좋은 브랜드가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임대료를 스타벅스가 많이 내진 않아요. 그러면 왜 오르느냐? 그 결국에 그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가 임대료에 사실은 이자율을 나누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데 스타벅스 같이 좋은 브랜드가 들어가면 그거를 캡레이시라고 하는데 그 캡레이시 낮아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임차를 들어가면 투자자 입장에서 건물의 가치를 뭐 7%로 나눈다면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건물은 뭐 그 이하 1, 2% 이상 낮춰서 3%, 4%대로 캡레이트를 쳐주면 같은 임대료지만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점점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투자를 받으면 이렇게 변해나갈 겁니다를 사실 많이 어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레이징은 저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를 받는 입장이었었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 결국에 더 중요한 건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결국에 자금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돈으로 이게 기업 가치가 오를까? 이거에 대한 관심뿐이나 사실은 시간을 그냥 돈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들이 언젠가는 저희 회사와 바이바이를 해야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로 내보내줄 수 있을까? 또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밸류로 내가 엑시트를 할 수 있지?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엔트리하는 밸류랑 내가 빠져나올 밸류가 얼마나 될까를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수익률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00억을 투자하면 200억을 벌게 해드릴게요. 근데 200억을 회수하는 기간은 10년 후에 100억 벌게 해드릴게요랑 100억을 투자하시면 내년에 150억을 드리겠습니다는 절대 금액은 전자가 더 크지만 실제로 매력적인 건 후자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클리어한데 투자자는 딱 그 관점에서밖에 생각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 좋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 제가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 4, 5년 후에 회사 가치는 얼마나 될지가 항상 컨선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IR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뭘 그러면은 펀딩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못 해보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펀드레이징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봤을 때는 항상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게 OTD는 가장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국내에 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음식점 아닌가? 또는 그냥 뭐 부동산 전대업자인가? 뭐 하는 회사지? 뭔가 클리어하지 않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뉴욕은 다 아시잖아요. 공유 오피스가 잘 되고 있고 글로벌 회사가 되어가고 엄청난 시총을 받고, 그래서 이제 위웍의 사실 리테일 버전입니다가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기 쉬운 버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위웍은 오피스 빌딩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세컨 티어에 있었던 그런 소비자들을 프라임 오피스로 끌어올리면서 오피스 빌딩을 마스터리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건물에 더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서 수익을 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리스를 하면서 그 안에 MD들을 집어넣고 직객을 더 많이 일으켜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웍과는 좀 다른 점은 위웍은 소비자라는, 그러니까 랜드로드와 소비자라는 축만 있다면 OTD가 하는 게임은 랜드로드와 소비자가 있지만 그 안에 F&B라는 브랜드 아니면 F&B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이코노믹스성에서 관리해야 될, 운영해야 될 그 하나의 축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말로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고요. 안 좋은 말로는 손이 많이 가는 비즈니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OTD는 무슨 회사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 그 부분이 클리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피치북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뭐 대부분 IR 머테리얼들을 다들 작성을 하시겠지만 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뭐냐가 사실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뭐 A라는 매장을 하는데 저도 옆에서 B라는 매장을 하는 게 이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러면 남들과 다르게 뭘 잘하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이게 저만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이거는 그 너네 회사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 소비재 시장은 그러니까 뭐 F&B를 통틀어서 전반적인 소비재 시장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에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도 먹어볼 수 있고 나도 음료 마시고 나도 사서 써볼 수 있고 다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도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요,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 투자하는 회사 내에 심사하는 운영력들이 있고 그들의 또 헤드가 있을 건데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내고,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가 얘기하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패스할 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FS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놨는데 과거의 손익 또는 지금의 손익을 굉장히 딥다운해서 카테고리별로 보는 게 저희는 중요했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아까 앞서 봤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적자를 냈는데 그거를 이제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일단은 싫죠. 왠지 또 적자가 날 것 같고, 그러면 왜 적자가 앞으로 안 날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로지컬하게 얘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진 여러 카테고리의 매장들을 구체적으로 다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실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매장들은 저희는 앞으로 턴어라운드 시키거나 폐점을 할 예정이고 수익성이 좋은 매장들 위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다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손가락이 적자를 많이 낼지언정 내년, 내후년에는 사실은 그 비즈니스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가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 사이드의 엑시트 밸류, 또 저희 사이드에서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안은 기존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 예를 들면 저희 적자 매장을 적어도 BPO까지는 올린다, 손실은 안 보도록. 그러면 외형 매출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온라인이라는 피스가 없고 공간 플랫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점이라는 피스가 없었다면 그 없는 피스를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에 대한 플랜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점프업을 위해서 그 넥스트 무브는 뭐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디벨로퍼의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더니 지금 에즈이즈 상황들이 이렇고 저희가 디벨로퍼를 했을 때 충분히 상업시설에서 승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중에 저희가 업사이드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뉴 비즈니스 쪽도 뭐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기존의 수익성을 기존에 내고 있던 수익성을 유지 또는 매장을 하나 더 내면서 수익성을 2배 시키겠습니다 라는 설명은 누구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 그리고 새로운 그 컨텐츠를 찾아서 서점이라는 걸 넣겠다거나 이런 것들은 업사이드로는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나 보다, 잘 되면 좋겠네 그 정도의 느낌이고, 밸류를 인정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런 업사이드가 없는 회사라면 사실 지금만의 비즈니스를 계속할 겁니다는 또 매력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저블한 업사이드가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 아우르는 작업이 대부분 다 이제, 사실 저희 회사도 사업 계획을 짠 지가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을 짠다는 것, 향후 몇 년의 비즈니스 플랜을 가져간다는 것, 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펀드레이징이라는 게 굉장히 뭐 정형화된
룰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희 회사에 누군가 와서 저는 확 꽂혔으니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굉장히 소프트 스킬에 가까워서 그냥 FI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를 이해하는 거가 사실은 조금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직접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뭐 그걸 잘 아는 사람을 인바이트하면 되고 회사에.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제가 포인트를 적어봤었는데 일단 그 FI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마다 사실은 성향들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FI들도 있고 뭐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겠지만 뭐 초기 단계 개인 엔젤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뭐 P나 뭐 또 다른 FI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컨택해야 될 FI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F&B와 관련된 인더스트리지만 F&B 업종은 투자 안 해라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고민되시는 부분이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언제까지 상승하지? 그러면 판가는 그렇게 못 올리는데 그러면 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건가? 이런 뷰를 가지신 투자자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계속 우리는 잘할 겁니다. 뭐 잘 될 거예요. 얘기해 봐야 인더스트리 자체가 투자하는 섹션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를 잘 봐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FI들의 컨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컨선을 좀 세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일례로 저희 회사가 저 매장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다른 매장 대비 캐펙스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니면 뭐 저 매장은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라는 식의 얘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던 매장 하나하나의 캐펙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벤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바로 오늘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빠른 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 체계가 없네. 그러면은 잘못된 의사결정도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굉장히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썼는데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뷰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팩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맨날 숫자만 보고 정말 수많은 회사들을 검토를 하거든요. 이 회사가 성장할까? 아니면 이 회사가 성장할까? 아니면 이 업종이 성장을 할까? 그 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조금 너무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좋은 파트너를 다 만나시면 좋겠지만 사업을 오히려 해가 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텀과 조건들을 독소 조항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계속 태클이 걸리는 거죠. 난 이렇게 가야 맞는데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뭔가 가혹한 조건들이 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뭐 단기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거나 뭐 등등 어쨌든 투자를 받을 때는 좋지만 향후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회사를 너무 옥죄일 수 있는 조건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수익률과 관련된 얘기인데 앞서도 뭐 100억 버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증자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결국에는 다 계약 조건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차입금을 쓰는 것보다는 금리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요구하진 않죠. 차입금은 오늘 내가 10억을 빌리면 당장 선이자를 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부터 꼬박꼬박 상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지만 투자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5년 이후에 또는 10년 이후에 만기에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사실은 자금의 출처가 차입금이냐 아니면은 뭐 전환사채냐 아니면 우선주냐 전환 우선주냐 뭐 상환 우선주냐 뭐 보통주냐 등등 다 있겠지만 다 어떤 그런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사이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해피한 그림은 회사를 잘 운영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수익률을 챙겨주고 잘 헤어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IR을 하러 다니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듯이 그들도 또 그들의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연기금, 은행 등등에게 또 IR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사회가 재밌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냥 국민들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예금한 거에서 연기금 또는 시중은행들 뭐 사는들이 이렇게 돈을 모은 걸 이제 투자자라는 P든 뭐 VC든 돈을 싸주고요. 그러면 그들은 또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돈을 싸주면서 야 이거 잘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가져와. 그럼 이들은 돈을 받아서 펀드를 계속 앞으로도 잘 하려면 또 이제 저희 같은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얹어줄 회사를 찾아다니면 또 투자를 하죠.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또 그 수익성을 내려면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약간 이런 구조라 사실은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간단하게는 제가 지금 뭐 투자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읽힐까 또 사실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저도 약간 이렇게 벤처회사 또는 스타트업에 오면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끝나면 결국에는 제가 제시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아, 저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니 매장을 이렇게 열 건데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투자자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그 모양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제가 엉뚱한 강남이 어느 땅에 오른다니 사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 다 동의권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권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의 이제 컨설이 있다면 스타트업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개선을 하기로 했던 거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KPI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유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조직 구성도 인력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타임리 그들이 원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숫자들을 계속 보고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약속했던 매장의 확장을 타임라인에 맞춰서 진행시켜야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투자하기로 했던 회사에 투자도 해야 되고 신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결국에는 몇 년 있다가 IPO까지 가져야 되는 그리고 조국적으로는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혹한 게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관리 이외에 관심을 갖는다 정도라면 사실은 사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정말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 지금 OTD는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 과정들을 거쳐서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함이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장밋빛 사업 플랜을 제시를 하고 투자를 받는 이 그림이 맞고 또 저희가 제시했던 그 우상향하는 저 그래프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들 처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기업이 성장해 간다는 게 그 오너십을 가지고 성장해 가지만 사실은 저 OT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이제 오너십에서 어느 순간
오너의 지분이 50%를 그러니까 50%가 안 되는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주주이기는 하나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뭐 유니콘이라고 일컬어지는 엄청난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성장을 하다 보면 지분율이 점점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또 기업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100년을 가는 기업들은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 사진을 넣어놨는데 잡스가 가도 애플은 계속 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그의 혁신적인 부분은 좀 더 이제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애플이라는 기업은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너십을 가지고 시작된 기업이 언젠가는 오너가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테마이제이션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뭐 ERP나 뭐 이런 시스템 진짜 정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컴퓨터 시스템 아니면 뭐 전산 시스템 이런 것만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간단하게는 명함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라고 하면 보통의 대기업들은 다 절차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소규모 회사들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어서 누가 물어보면 그때 이제 정해야 돼요. 이건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을 수많은 정하는 그런 의사결정들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그냥 항상 배고파야 욕구가 생기듯이 어떻게 보면 벤처, 스타트업 다 항상 헝그리해야 그 다음 나는 그럼 넥스트 어디로 가지? 이게 가능할 것 같고 저희는 아직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플리시는 남들이 이렇다고 한들 저희는 저희 기업의 가치는 이 정도인 것 같다고 주장을 했듯이 다소 무모하지만 혹시 펀딩이 안 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 가진 그러니까 제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오너가 이 회사에 가진 열정이 있어야 결국에는 그게 가장 이 회사를 잘하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확신해야 결국에는 직원들이던 투자자건 똑같이 그 열정이 전염되어 나가는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나의 회사에 대해 퀘스천을 가진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퀘스천을 던지겠죠. 일단 그래서 이 마지막 문구로 일단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짧게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의를 마치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앞분 한 분 계십니다. 앞부분에. 뒷부분도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일어나셔서 간단한 자기소개랑 함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재욱이라고 하고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회계법인이라는 꽃길에서 흙길로 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공유 플랫폼이랑은 다르게 계속해서 이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지랑 그리고 그렇게 이브랜드를 한다는 건 결국에 리스크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계법인이 일단 꽃길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그만두고 사실은 쉬고 싶었어요. 이게 타임라인이 OTD라는 회사에 조인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그만둔 게 아니고 회계법인을 그만두고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이 닿아서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가야지 하고 그 작년에 제가 조인했을 때는 회사의 헤드쿼터의 인원이 정말 강남역 이면도로에 진짜 좁은데 한 15명, 2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었던 게 가장 크고요. 약간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꽃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회계법인도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어떤 의미신지 네
네. 아, 하면은 똑같은 패스트 5로 내 가지고 다들 알아보게 하는데 여기 OTD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브랜드를 내다 보니까 그런 챌린지가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OTD 하면 OTD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페스트5보다 저희가 더 매장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챌린지들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공간에 더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냥 건물주가 원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 네이밍을 해드리고 그 컨셉으로 가지만 사실은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 사업자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OTD라는 그룹의 브랜드를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채용이 좀 잘 어렵다 보니까 이제 OTD라는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매장은 하셔도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에는 좀 더 공간에 하나하나 더 집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이쪽에서도 한 분 계시거든요. 저쪽. 예,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데요. 네. 초기에 이제 셀렉 다이닝 시장이 이제 공실이라든가 이런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면서 임대 수수료를 좀 적게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율이 좀 더 올라가는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 질문은 임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북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게 혹시 츠타야 같은 컨셉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까먹을 수 있는데 하나는 수수료율 부분은 초기에는 더 저렴하게 들어갔던 건 맞고요. 근데 이마트에 저희가 들어가거나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도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던 수수료보다는 더 절반 정도 더 낮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상업시설은 조금은 오피스랑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게 면적을 한꺼번에 많이 소화하면 소화할수록 사실은 수수료율은 떨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가 10평짜리의 컨텐츠를 채우는 그 브랜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100평을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는 브랜드는 훨씬 더 작고요. 거기서 200평, 250평, 1000평을 한 병원에 소화해 줄 수 있는 브랜드는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고 그 게임인데 수수료율은 이제 조금 저희는 낮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주가 손해보는 그 수수료율을 저희는 매출을 2배, 3배 올려드리면서 사실은 만족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저희가 마스터리스 하는 기간은 한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넌트들은 사실은 뭐 3년 또는 5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으셨던 거. 북사업은 요새 사실은 공간이 융복합화되는 게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츠타야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방콕의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도 라이프스타일과 서점과 F&B와 뭐 공유 공간과 모든 것들이 다 융복합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스타야를 쫓아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또 새로운 개념의 북스토어를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점이라는 거가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쪽 이제 원래 이제 그 서점의 주요 인원들을 좀 채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또 계시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부동산 업에 있고요. 네. 예, 많이 알아듣는 용어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펀드레이징에 대한 얘기니까 그 펀드레이징 과정에서요. 네. 제가 만약에 IRS면 받았을 만한 질문이 하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공간 사업을 하면 실제 매출은 네. 개별 점포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성장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F&B 산업 자체의 성장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벤치마크라고 나와 있는 시장의 F&B 지금 성장률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이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이 밸류에이션 쪽으로 잘 끌어내셨는지 그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켓에 대한 얘기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실 것 같고요. 저희는 그 F&B 시장은 사실 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성장률 정도. 그런데 조금 섹션을 나눠보면 그 컨세션 쪽은 사실은 일반 F&B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10% 좀 언더 정도를 컨세션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들어가는 조금 특수 상권, 그러니까는 이미 직객에 대한 트래픽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권들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휴게소, 공항, 저희가 공항에도 들어가 있고 휴게소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리조트 시설들 그런 쪽은 일반 그냥 상권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성장세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렇고 OTD라는 회사는 부동산 베이스에서는 부동산 가치는 이제 예전과는 달리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결국에는 부가가치로 자산의 밸류를 잡아서 유지시키는 느낌이 이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내도.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도 예전에는 이 분양을 해서 한 번에 리스크를 이제 소비자들 분양으로 떠넘기고 상업시설도 다 일반 분양으로 해서 다 떠넘기고 초기에 캐시를 회수하고 사업을 접었다면 요새는 그 시장이 이제 쉽지 않아서 이제 분양이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임대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트렌드가.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는 요런 성향은 더 짙어질 거고 저희가 들어가서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이트는 더 많아질 걸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사실 확장하는 대형마트 쪽은 이미 저희가 들어가야 될 메인 물량들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서 조금은 성장을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렸던 건 있었어요. 네,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번째 연사본을 만나봤습니다. OTD 코퍼레이션의 박우종 이사님이셨고요.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